자, 자본시장선과 증권시장선의 비교입니다. 자, 그래프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뭐 계속 설명을 했죠.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로 본다면, 자, CM 선상에 A, M, C가 있죠. 그쵸? 요 A와 C는 포트폴리오예요. 무조건 포트폴리오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왜냐면 이제 CM의 선상에서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바로 A하고 C죠. 그리고 시장 포트폴리오 M, 그리고 무위험자산, 요것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하고 C는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자산,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위험자산, 이 두 자산으로 구성된 그런 포트폴리오일 수밖에 없어요. 개별 자산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포트폴리오, 자산, 이 구분을 잘 봐주세요. 그야말로 B와 D는 포트폴리오일 수도 있지만 자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무조건 포트폴리오고 이거는 자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B와 D는. 그렇죠? 그리고 이 B와 D는 비체계적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CML 선상에서는 이 B와 D의 균형 수익률을 구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에 반해 이제 SML은 이 B와 D의 이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이 B와 D의 균형 수익률도 설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CML은 개별 자산 중에는 따라서 요 무위험 자산 이거밖에 설명 못하죠. SML은 뭐 포트폴리오는 물론이고 개별 자산까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A하고 C는 물론이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서는 이제 아까 도출할 때 이 CML도 도출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율적 포트폴리오에만 적용시킨 특수한 경우가 바로 이제 CML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증권시장의 평가 대상을 효율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CML 선상의 포트폴리오죠. 이 무위험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 두 개로 구성된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한정할 경우에는 자본시장선과 증권시장선은 일치해요. 자, 시장 포트폴리오와의 상관계수가 1이다. 그런 자산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CML 선상에 위치한다. 자, 이거는 이제 앞서 이제 9-7에서 봤던 거죠. 로우 ERP, ERM이고, ERP가 WM, ERM, WF, RF. 이 두 자산으로 구성되잖아요. 하면은 이게 다 사라지고, 확률분수가 아니면 다 사라지고, 이제 확률분수만 남아서 결국 로우 MM, 1이 된다. 그렇죠? CM의 선상에 위치한다. 자, 이 식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자, 무위험 자산 시장 포트폴리오, 무위험 자산 시장 포트폴리오, 무위험 자산 시장 포트폴리오. 자, 맞아. 자, 근데 문제는 이 자산이죠, 자산. 이 자산하고 뭐 예를 들어 프로젝트로도 나올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이렇게 전제가 돼버린 지문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면 요거는 뭐 100% 맞는 거고 요거는 이제 굉장히 확률이 낮지만 요거는 많이 출제가 됐어요. 요거 이게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자, 여기 써 있지만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그 내용을 여기다 써놨죠. 그런데 이제 뭐 인덱스 펀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도로 발전하면은 미래에 그러면 이제 거의 유사하게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떤 개별 자산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의미로는 봐줄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데, 근데 교수님들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출제를 하신단 말이죠.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거기 맞춰서 이제 풀어야죠. 일단은 풀어야 돼요. 예, 나중에 항의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 이런 게 이제 지문으로 나온다면은 예, 그냥 가정하고 예, 문제에서 그냥 가정하고 줘줬기 때문에 예, 이런 게 있다는 거를 가정하고 예, 이렇게 CM의 손상이 있다는 걸로 가정하고 풀어야 됩니다. 예, 자, 2010년 28번 C번 선지를 보시면 자, 개별 증권이 나오죠. 개별 증권. 예, 일치한다. 자, 이게 맞는 선지예요. 예, 맞는,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개별 자산, 분명히 개별 자산이잖아요. 예, 이게 100% 맞는 거예요. 개별 자산 중에는 무형 자산이 유일한 거예요. CM의 선상에서. 이게 맞는 거지만, 나왔어요. 나오면 어쩔 수 없죠. 물론 이제 다른 선지도 봐야겠죠. 그래서, 예, 더 틀린 게 있다면, 예, 그거를 골라야겠지만, 근데 이것도 사실은 틀린 거다. 근데 이제 다른 더 틀린 게 있으면 그걸 골라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이것도 이제 그 문제인데 28번의 D번 선지를 보시면 비효율적인 자산은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답으로 선택해야죠. 이것도 살짝 틀린 거지만 그냥 전제를 해버렸다 가정하고 예, 전제를 해버렸다 가정하고 예,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너무 침착하시면 안 돼요. 이게 100% 맞는 거지만 여기에 너무 천착해서 문제를 풀지 마라.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들도 뭐 착각하실 수 있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은 문제는 맞히고 봐야 돼요. 그래서 D번을 써놓고 예, 일단은 버텨야 됩니다. 뭐 이거 나중에 뭐그 이의 제기 하셔서 뭐 C번까지 예, 정답으로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할 수도 있는 거죠. 확실하게 답을 먼저 써놓고 예, 기다려야죠. 우리는. 14년 30번 문제 1번 선지도 마찬가지로 위험 자산으로 나왔어요. 예, 자산. 그렇죠?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무위험 자산은 100% 아니잖아요. 예. 이게 사실 포트폴리오여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아무튼 이럴 경우에 이것도 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고 일단 풀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예, 11년도 34번 문제 10번 선지도 비슷합니다. 예. 자, 주식 A 하고 상관계수가 1이다. 그러면 SML과 CML은 일치한다. 예. 아무런 조건 없이 여기 나왔다 그러면은 뭐 제가 볼 땐 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지문에 추가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 A와 시장 포트폴리오의 상관계수를 실제로 구해보는 거예요. 구한 결과 로우 AM은 0.8. 그렇죠? 1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행히 X. 그렇죠? X. 근데 만일 1일 경우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산했는데 0.8이 아니라 1이에요. 예.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사례와 동일하게 맞다고 골라야 된다는 거죠. 자, 총이형은 CML이니까 이거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예, 자산하고 상관계수 1. 그렇죠. 예, 또 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엄밀히는 틀리지만 교수님들은 자꾸 이렇게 내신다. 그러면 이걸 정의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CM에서 위치하지 않는다. 이건 맞죠? 그렇죠? 자, 이 문제는 균형 상태. 이게 중요한 전목입니다. 균형 상태. 따라서 이제 자본시장선보다 이 아래에 있는 A, C 이 자산은 균형 상태에 있는 자산이에요. 예, 그래서 따로 이제 불균형 상태라서 뭐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 이 자체로 균형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비체계적 위험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자산은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하면은 무조건 SML상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균형 상태가 아니라면은 이 CMS 위에도 당연히 자산이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균형 상태로 나와가지고 뭐 CM의 상에 존재할 수 있고
더 내려가서 A에 위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C에도 위치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위에 있는 것도 가능한데, 여기 균형 형태로 전제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들은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체계적 위험보다도 더 이게 위험이 없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체계적 위험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없죠. 자, 2006년 9번의 3번 선지도 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예, 맞죠? 그렇죠? 2004년 31번 문제도 자, 총위험. 예. 총위험은 이거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이제 체계적 위험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어도 총위험은 안 된다. 왜냐면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 이제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클 수 있잖아요. 체계적 위험 조금이고. 그러면 총위험이 아무리 크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 없죠. SML상. 그래서 X. 자, 베타하고 표준 편차. 일정한 관계는 없어요. 그렇죠? 일정한 관계. 이거랑 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이유로 일정한 관계는 없어요. X. 네. 뭐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관계도 없어요. 네, 전혀 다른 차원이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네. 아셨죠? 네. 근데 뭐 만약 이제 베타가 있는데 총 위험이 베타보다도 작아. 상대방 주식에 베타보다도 작아. 뭐 그럴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맞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단순히 이제 베타하고 표준 편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표준 편차는 관계 없습니다. 네, 표준 편차는 관계 없어요. X. 그다음에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 자본시장선이잖아요. 여기에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X. 그 다음에 이제 베타 개수가 일정하지만 잔차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죠? X. 자, SML은 비효율적. SML과 비효율적 개별 자산은 가능하죠. 예, 정의죠. 자, 2008년 27번 문제, 4번 선지. 자, 분산 가능한 위험. 그 다음에 분산 불가능한 위험. 그렇죠? 체계적 위험이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고, 이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이 가능해요. 그렇죠? 없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 비체계적 위험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산 가능한 위험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자, A하고 C를 비교하는 거죠. A와 C를 보면은 이제 표준 편차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총 위험은 동일한데, 자, 분산 가능한 위험은 이 총 위험에서 체계적 위험을 뺀 거잖아요. 체계적 위험을 뺀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뺀 게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체계적 위험이 더 크다, A가. 그거는 알 수 있죠, 이 정보로. 그렇기 때문에 C의 분산 가능한 위험이 더 많은 거죠. 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2006년 15번 문제. 자, 이런 문제는 이제 표준 편차가 이제 총위험이니까 이건 관계가 없고, 베타랑 관계가 있다. 요거를 일단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자, 표준 편차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이건 볼 필요도 없이 맞고요. 가능한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 베타잖아요. 그럼 이제 베타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베타가 낮은데 이게 높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낮네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3번 같은 게 표준 편차. 이건 볼 것도 없이 이건 가능하고. 그다음에 4번은 베타잖아요. 근데 이거 개별 요 정보를 다 줬잖아요. 이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146 맞고요. 그다음에 이건 표준 편차긴 한데, 근데 이거 다 정보를 다 줬네요. 그러면은 이 CMH에 넣어야죠. 0.19 20이니까 이게 틀린 거죠. 자, 2024년 33번 문제. 올해죠. 올해 문제. 자,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별 자산 증권 들어왔죠. 이 일인 경우 일치한다. 점. 자, SML은 이런 곳에 이제 이용이 됩니다. SML.
예, 이거 실무에서도 다 쓰는 거예요. 지금도. 그죠? 예. 이게 현재까지는 이게 가장 앞선 이론이다. SML이. 그래서 주식 평가할 때 예, 할인율로 쓴다. 그 다음 주식가치 평가한다. 여기다 기업가치 평가해야죠. 자본 비용의 산정 다 마찬가지고 투자 성과 평가할 때도 사용하고 가치 가산에 올린 어떤 여러 투자를 분산 투자할 경우에 예, 이런 거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